이번 주 총 금액은 75만 1,040원입니다.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안녕하세요. 이럴 거면 서점을 살 걸 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선아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리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욱입니다. 네, 이번 주 김리온 대표가 책 구매 쓴 금액은 75만 원 가까이 되네요. 항상 권수는 거의 33권에서 5권 정도로. 아직 40권대는 안 나온 것 같죠? 아, 이게 하루에 5권 제한을 본인이 네, 두셔서 아, 7일에도 맥시멈 네. 35권이긴 하네요. 만약에 그쵸? 그런 제한이 없으면 몇 권까지 살 자신 있으세요? 어쩔 때는 진짜 한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보문고가 장바구니 200권까지밖에 담아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200권까지밖에 안 됐어요. 더 담고 싶으면은 그 중에 이제 또 탈락시킬 거 지우고 다시 담고 이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500권 가까이 담아둔 거예요. 진짜 대박. 그러니까 만약에 뭐 마음껏 사 하면 정말 뭐 서점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리온 대표님 때문에 바뀐 거 아닐까? 데이터 관리하는 사람이 야, 어떤 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제한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 한번 늘려볼까? 우리 걸 그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팟캐스트. 아, 어쨌든 33권 사셨는데 저희가 또 한 2-3권씩 픽하지 않았습니까? 강현 PD가 이번 주 리스트 공개해 주세요. 네, 33권 중 선별한 11권입니다. 클레망틴 보베가 쓰고 막스 뒤코스가 그린 공원의 미용사, 장융의 아이링 칭링 메이링, 도다누키 시니치로의 줄서는 미술관의 SNS 마케팅 비법,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어느 바보의 일생, 게일 콜드웰의 먼 길로 돌아갈까, 스테판 세르방이 쓰고 시모네 레아가 그린 그래요, 도미니크 코르바송의 졸리 파리, 조용훈의 요절,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 아비지트 베너지 에스테르 디플로의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막스 디코스의 비밀의 집 볼리빌리스입니다. 네, 이렇게 11권 선별했는데요. 저희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왜 이 책을 픽했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 서사에는 제5의 멤버가 있습니다. 바로 녹음과 편집을 맡은 국자영 디렉터. 예, 이분도 항상 그 책 선정에 참여를 해주시는데요. 자영 씨가 그 픽한 책은 공원의 미용사, 그리고 아이링 칭링 메이링, 또 나머지 책이 줄서는 미술관의 SNS 마케팅 비법이네요. 지금 마이크는 없지만 이 아이링 칭링 메이링 왜 택하신 겁니까? 제가 그 여행 분색이라고 다른 프로그램 하는데 거기서 이 자매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픽했어요. 아하. 오늘 뭐 이 책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의견 감사해요. 네, 저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책을 택했고 비밀의 집, 볼리빌리스, 그리고 먼 길로 돌아갈까 이렇게 3권을 픽했거든요. 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책은 제가 꼭 한번 읽어보려고 찜해둔 책이에요. 저도요. 네, 이 부부 경제학자가 쓴 책으로 알고 있고 201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 태욱 PD 표정 좀 풀지. 약간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태욱 PD의 얼굴이 약간 경직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경제학이라고? 어쨌든 제가 나중에 혼자 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태욱 PD는 어떤 책 읽고 싶다고 하셨었죠? 저는 어느 바보의 일생이랑 그 스테판 세르방 시모네 레아가 함께 공저한 그래요. 그냥 졸리파리? 맞아요. 3권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먼 길로 돌아갈까?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이 중에서 가장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 어떤 거였어요? 어느 바보의 일생인가 봐요. 왜요? 어느 바보의 일생인가 봐요. 제목이 끌리셨어요? 왜냐면 바보가 되게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뭘 이렇게 찾아보다가 사람들은 보통 다 똑똑하게 살고 싶어 한다. 바보가 되길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바보의 일생이 진짜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우리가 한번 다뤘던 아쿠타가와 유노스케 네. 쓴 책이잖아요. 아, 다뤘어요? 아니 아쿠타가 상 이야기하면서 아, 네네네, 맞다, 네. 맞다. 네네. 아, 예, 아 기억납니다. 그래서 택한 게 아닌가 저 혼자 추측을 거기까지 했는데 제가 미처 연결하지 아, 못했어요. 그랬구나. 네. 아.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책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강현 PD는 어떤 책 읽고 싶다고 그러셨죠? 저는 요절 음. 그리고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 그리고 줄 서는 미술관의 SNS 마케팅 비법입니다. 여기서 원픽을 고르자면 원픽은 근데 세 개 다 조금 억지로 고른 면이 없잖아 있어요. 전 이번 주가 제일 힘들었어요, 고르기가. 왜? 많아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참 없다 싶어서 제 취향에 맞는 게. 오. 그래서 그나마 요절? 요절.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책으로 요절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절 부제는 왜 죽음은 그들을 유혹했을까이고요. 저자는 조용훈 선생님입니다. 효영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 책은 사실 2002년에 나왔다가 절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재출간이 됐는데 태욱 PD 혹시 그 이유가 뭐였을지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왜 재출간됐을까? 2002년에 나왔다가 나왔다가 절판됐다가 올해 다시 재출간됐어요. 키워드 대중음악 월드스타 BTS의 RM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왜요? RM이 뭐 했어요? 네, RM이 뭐 했어요? 오. RM이 한 브이로그에 나와서 네. 짜장면을 먹었는데 네. 그 짜장면 그릇 옆에 RM이 읽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책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옆에. 아, 이 요절이란 책이? 네. RM은 저 책을 언제 샀을까요? RM은 굉장히 예술에 심취한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예술 작품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또 많이 사는 걸로 사고, 제가 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팬들이 그 장면을 재빠르게 포착해서 이 책을 사려고 했으나 절판됐죠. 그래서 또 이제 출판사가 BTS 대단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걸 이제 딱- 팬들이 이거 재출간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요청을 했구나.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한 사람들이 이 팬들이다. 야, 너무 대단하다. 대단하죠. 출판계 역주행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근데 이제 저는 역주행이 이게 이게 절판됐다가 새로 나온 건지 모르고 강남 교보 지나다가 올려져 있는데 되게 표지만 보면은 정말 좀 옛날에 나온 게 티가 나고 좀 예스럽다. 제목도 너무 강렬하게 요절이고 본죽 예술- 폰트 아니에요, 저거? 그죠? 아, 본죽 폰트? 약간 비슷하다 느낌이. 예스럽고 또 이제 뭐 예술가들의 이야기이고 해서 되게 이제 속 좀 한 몇 장이라도 읽어볼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사고 싶다는 하셨어요. 생각이 들어서 샀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나서 조금 읽다 보니까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이 책이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히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RM은 어떻게 읽었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어떠셨어요? 왜 취향이 아니셨어요? 일단 뭐 문체가 좀 예스럽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수식어가 좀 많았고 그 책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단숨에 읽긴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고 너무 옛날 문장 같아서 그게 좀 재미가 없었어요. 2002년이면 사실 그렇게 또 옛날도 아닌데 엄청 옛날이긴 하네요. 2002 그쵸. 20년 그게 우리한테만 옛날이 아니 아니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20여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쓰신 분이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59년생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러시구나. 현대시를 전공하셨고 지금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런 예술 분야 책들을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야말로 요절한 12명의 한국 화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책 끝까지 읽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요? 비슷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이제 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이 책을 좀 사기는 그렇네 하고 있었던 찰나에 밀리의 서재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맙게도 밀리의 서재 구독자니까 이 책을 프린트물이 아닌 네. 온라인으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이 아니었고 약간 문체가 좀 지나치게 비장하다고나 할까? 그리고 미사여구 과잉이 독서 그쵸. 흐름을 좀 방해를 그쵸. 하더라고요. 분명히 미문이긴 한데 제 취향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저보다는 윗세대 독자들 그러니까 한 50대, 60대 이상의 그럴 수 독자들 있죠, 감성에 네.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은 아직 책 못 읽으셨으니까
약간의 예시를 드리자면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경조부박하고 추악한 세상을 경멸했다. 라던가 뭐 결택정안의 강렬한 에너지가 화라산처럼 타오른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광태, 발광, 뭐 종말, 조롱, 속박.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고 극적인 표현들이 좀 뭔가 이렇게 얹히게 하는 느낌? 그래서 화가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게 제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한 3분의 2 정도 읽다가 다음에 읽어야지 솔직히 하고 있어요. 많이 읽으셨네요. 3분의 2랑 반절이랑 뭐 아니 왜냐면은 그 12명의 화가들이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뭔가 문장 때문에 이렇게 자꾸 덜컥거리는 느낌이었지 그 화가들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런 이유에서인 줄 알았어요. 이 12명의 요절한 화가들에 대한 너무 지나친 예찬? 그것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취향이 아니셨나 싶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문장 스타일이 지나친 예찬으로 일색한 건 아니었는데 문체가 정말 저희 스타일은 아니었나. 10대 때 엄마의 책을 몰래 읽었을 때 나왔던 문장 같은 저도 책 읽으면서 여기에 오면서 뭔가 메모를 남겨서 준비를 해온 적이 없었는데 그 문장을 제가 아까 선아 PD님이 읽어준 것처럼 그런 문장 있죠. 좀 읽어봐 주세요. 고우와 샤갈이 흥분했던 그 파리의 빛은 자만심이 강한 한 도양의 여성 지식인을 혼절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거 옛날에 읽어봤던 문장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3문장 쓰다가 그런 문장이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그래서 뭘 이걸 또 일일이 쓰냐 싶어서 말았는데 저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글자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춤을 추고 머리에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되게. 저는 근데 살짝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이렇다니까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아름도 재밌게 읽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요새 젊은이들이 레트로 좋아하는 감성처럼 너도 힙해 보이고 싶은 거지. 그런 거죠. 젊은이지. 힙해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힙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으면 우리랑 그냥 다른 거지. 늙은 맞아요. 광현이가 읽으면은 레트로한 감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뭔가 슬프다. 나 좀 헌책방에서 제대로 된 거 골랐나 본데? 이런 느낌? 미루어 짐작하건데 RM도 그런 감성으로 그럴 이 수도 책을 있겠다. 흡수한 게 아니 아닐까라는 RM은 생각이 뭐 들어요. 힙 자체니까. 그렇지. 그냥 그럴 수도 저는요. 광현이는 힙 자체라기보다는 힙을 RM도 일산 살고 저도 일산 사는데 공통점이 있네. 아, 그래? 둘이. RM이 나온 후곡 동갑이에요? 학원과를 제가 또 나왔다니까요. 92년생입니다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티스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중요한 예술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은 읽어보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RM도 어떻게 읽었을지가 궁금하다는 거지 이 책이 나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 건 아니었거든요. 책은 정말 뭐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이분이 이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시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교양 강의 같은 데서 강의 서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책 아닌가요? 미술 뭐 이런 한국 미술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약간 네. 그런 맞아요. 미술사에서 네. 교양으로 들으면 너무 좋을 내용인데 네. 문장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 얘기인가 소설인가 싶은 그런 미사여구로 저 쓰셔가지고 방금 책 받아들었는데 네. 그냥 뒤에 첫 문장도 예사롭지 않아요. 뭐예요? 요절은 젊음만이 향유할 수 있는 황홀한 고통의 이니시에이션이다. 이니시에이션이 뭡니까 근데? 시작한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점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몰랐던 새로운 한국 화가를 알게 됐다는 점 그리고 이 저자분이 현대시를 전공하셔서 그런가 이제 그 화가가 처한 상황이나 느꼈을 만한 감정들을 표현한 시를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좋았어요. 독자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또 대가긴 대가시구나. 뭐 예를 들어 이제 한국의 로트렉이라고 불린 척추 장애인 화가 손상기 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의 어떤 신선한 삶과 쓸쓸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뭐 신경님, 뭐 이성부의 시를 이렇게 엮는다던가 아니면은 제도권 미술계를 거부하고 제야에 머문 어떤 판화 화가가 계세요. 오윤이라는 화가신데 그분의 작품을 소개할 때는 김수영의 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죠. 네.
그런 풀을 배치한다던가 그런 잔재미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온 대표는 이 책에 소개된 12명의 화가 중에 어떤 화가한테 가장 마음이 끌리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그 전권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혜성님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장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워낙 이제 그 예술가 나름대로의 존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특별히 좋아한다 제가 또 잘 못 꼽잖아요. 그렇죠. 누구 하나 고르는 선택 장애가 네.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한때 나혜성님 책을 여러 권을 사고 좀 이렇게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깊이 봤던 때가 있었고 저는 오윤 작가님 판화 예술책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작가님의 판화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워낙 유명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이중섭이라든가. 그러니까 네. 새롭고 뭔가 이렇게 꼽을 정도의 인상이라기보다 그냥 마음속에 항상 이제 어떤 존경심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제목이 요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한 몇 세 정도까지 이렇게 저는 그것도 조금 궁금했어요. 네. 제가 느끼는 요절은 20대에 그쵸. 죽어야 요절 저도. 같았거든요. 그쵸. 근데 정의는 사실 나이의 정의는 없지만 그렇죠. 저의 느낌은 그랬는데 나혜성님 같은 경우 사실 한 50대까지 맞아요. 사셨을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머리글을 맨 마지막에 읽었는데 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느냐. 이제 요절이라는 게 사실 한 40대 정도, 40대에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혜성님처럼 한 30대 정도부터 작품 활동을 끝낸 작가 그렇죠. 그런 사람도 요절에 포함을 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진짜 요절하면 딱 우리는 이른 죽음, 네. 20대 죽음을 떠올리기 쉬운데 저자가 앞에 밝힌 대로 20대 세상을 떠난 화가는 이제 거의 없는 이유가 독자적인 화풍을 확립시키기까지는 뭐 20대는 너무 이르고 절대적인 수련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충 한 30대 이후에 화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죽으면은 요절에 가깝고 40대라면 또 단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3, 40대 죽은 한국 화가들을 이 책에 담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 책에 나온 화가들 친숙한 화가들이 많았는데 예컨대 이인성, 류인 이런 화가들은 전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개받은 느낌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흥미로웠어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떠올린 키워드가 있는데 불멸이거든요. 불멸. 딱 10년 전에 밀란 쿤데라의 불멸이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특별한 작품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언제든 죽게 마련이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2번 죽는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죽음, 그리고 2번째 죽음은 아무도 나를 기억한 사람이 없을 때. 이거 만화 명대사인데.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단 한 명도 원피스. 원피스. 없을 때 영원한 망각 속으로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그거 못 봤는데 그렇죠. 원피스. 그렇구나.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질이 소년 있는 만화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는 흐르고 있는 거죠. 거잖아. 2번 죽잖아요. 그래서 그 밀란 쿤데라 작품을 읽으면서 그 뭐랄까 불꽃처럼 이렇게 살다간 예술가들의 이야기에 내가 끊임없이 끌리는 이유가 뭘까? 그거 맞아, 그거 매력적이죠. 그렇죠. 결국엔 나한테도 그런 불멸을 향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되게 혼자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다시 그 화두가 떠올랐다는 말씀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세 분에게 제가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요절하고 불멸의 존재가 될 그렇죠. 것인가? 예. 아니면 그냥 굉장히 안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망각 속으로 빠질 것인가. 만약에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다면 뭐를 하실 건지. 10년 전에 저는 당연히 요절과 불멸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끌렸었어요. 근데 같은 질문을 지금 저한테 누군가 한다면 나는 장수와 영원한 망각을 택할래 라고 답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바뀐 이유는 또 뭐예요? 바뀐 이유는 굉장히 슬프게 말하면 나이 들어서 아닐까요? 그리고 30대에 저는 뭔가를 더 이루려고 되게 몸부림 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정도 받고 싶었었고 스스로한테 뭔가 증명하고 싶었던 욕망이 되게 강했다면 지금의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되고 해소되고 정리되고 뭔가 일상 속에서 좀 더 소소한 행복을 찾는 존재로 거듭난 느낌? 아 이거 되게 슬프다 이야기하면서도. 세 분은 어떠세요? 저는 장수는 모르겠지만 항상 조용히 살고 망각의 존재 아니면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이 모르는 존재이고 싶은 게 항상 저희 어렸을 때부터의 약간의 그렇구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디자인을 하잖아요. 디자이너로 살고 그리고 저의 개인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 몇 명만 오면 돼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모든 여성의 신발장에 신이 들어가 있길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잖아요. 저도 저의 취향에 맞는 제가 생각하는 좀 좋은 여자들만 저의 손님이었으면 좋겠지 모두가 우리 신발을 신는 게 저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 획을 긋는 디자이너가 된다던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싶다던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의 능력을 알아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 그럴 능력도 안 되니까 조용히 살자. 처음부터 이런 게 뭐 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저의 소망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랬고 그냥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게 지냈는데 저희 브랜드가 이제 17년 차가 되거든요. 요즘에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조금씩 저는 괜찮지만 어디 나가서 이제 나 SBS에서 일해 이런 거랑 뭐 지방의 어떤 조그만 방송인데 우리 이런 거 만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랑은 사실 직원 입장에서는 되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조금은 그런 욕망들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나도 만족스러웠던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다고 뭐 요절을 하면서까지 빛을 팍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길 바라진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사람들이 절 모르는 게 좀 편하네요. 근데 브랜드를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맞는가 하는 이제 허무함이 조금씩은 들기는 해요. 그냥 그 정도. 근데 전 여전히 이제 조용히 살다가 가는 게 저의 꿈이고 제가 죽고 나면은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바로 잊혀지고 아무도 저의 흔적을 몰랐으면 좋겠는 게 저의 여전한 소망이에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안온하고 오래오래 사는 건데 어울린다. 그렇죠. 얇고 길게가 저희 모토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질문을 만약에 요절하고 다시 한국에 환생해. 나는 내가 환생한 사실을 알고 있고 전생의 이름이었던 임광현 얼마나 회자되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불멸의 존재가 된 저를 제가 환생해서 네.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선택해 볼 것 같아요. 뭐로 불멸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문이 턱 막히네. 뭐로 불멸의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책 관련 이렇게 떠들고 다니던 사람? 진짜? 지금 문학소년단이랑 이거 미소살, 두 개를 두 하고 개로. 책하고 놀자를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 알고 보니 야심가였네. 그러니까. 어쩐지 선뜻 들어오더라니. 팟캐스트 구성할 때. 태호 PD는 어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며칠 전에 선배한테 받았었는데 이제 그때 되게 망설이지 않고 요절이다라고 했는데 전 불멸은 아니에요. 보니까 저는 요절과 안온입니다. 조합이. 네.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전 되게 조금 죽음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일찍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절친이 좀 사고를 당해서 일찍 좀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는 좀 일찍 깊게 좀 생각을 할 시간이 좀 많았었고 그걸로 오는 감정들을 되게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혼자 잡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삶이 허무하지 않나라는 걸 좀 되게
일찍 깨달아가지고 별로 삶에 집착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죽어도 뭐 우리 부모님이 되게 슬퍼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내가 못 죽는 거지. 난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살았었고 어릴 때는 그 어린 마음에 그 왜 요절하신 아티스트들 그럼요. 있잖아요. 예술가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너바나의 클럽이라고 포토컵이 이름까지 있는 거. 붙었잖아요. 그렇지. 27 클럽이라고. 그렇지. 27이 중요한 난 숫자예요. 27이 아니었어. 난 18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18에 막 그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도 그래 저 마지막 잎새를 보면서 내가 죽을까 말까 하는 저 감정에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난 18이야 막 이런 생각을 좀 어릴 때 되게 철없이 했었죠. 그래서 요절과 안온이었는데 지금은 저도 되게 가늘고 길게 오래 살고 싶어요. 왜냐면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못 해본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그리고 새로운 또 목표들도 생기고 이제 이러면서 주식 오르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주식이 봐야지. 주식이 오르는 것만 봐야 됩니까? 내가 그 돈을 쓰고도 죽어야지.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지금은. 아하, 재밌다. 제가 아까 밀란 쿤데라의 불멸 이야기를 했잖아요. 밀란 쿤데라 작품 재밌게 읽으신 분은 꼭 그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요절도 절대 나쁜 책이 아닙니다. RM한테 엄청난 영감을 준 책이고 취향의 취향의 차이뿐이다. 차이뿐이지 광현 PD가 읽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레트로, 주까지 읽고 예. 얘기 좀 해줘봐요. 근데 저 그 광현 PD님 말을 들으니까 제가 찾아봤던 후기들이 와닿았던 게 젊은이들인 것 같아요. 아미들의 후기인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책을 알게 됐다는 후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 문장에 대한 거부감 저처럼 10대 때 엄마 책에서 보던 문장이네? 이런 거부감이 없다면은 충분히 재밌게 즐겼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건 살짝 그런 거 아닐까요? RM이 좋아하는 책을 내가 감히 싫어할 순 없지. 좋았어요. 아닙니다. 아니요. 좋은 책.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쵸? 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윤동주 시인의 이런 시나 뭐 소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거기에 보면 엄마의 책을 읽는 듯한 어떤 그런 문체,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문체들이 되게 있는데 그걸 보고 되게 와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멋져 보이고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레트로 자체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제 친구가 엄마를 모시고 뭐 을지로인가 어디 레트로 뭐 그런 거 떴을 때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이런 뭐 낡고 더러운 데는 왜 데려왔냐고. 그렇죠. 이게 아니 뭐냐고. 되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저도. 네. 을지로 진짜 한번 가보면 기함을 해요. 아니 저도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힙지로잖아요. 그러니까 힙지로니까. 젊은이들 진짜 난 좋아하던데. 싫었어. 난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그게 만약에 힙한 거라면 여기도 보통의 감성들이 아니어서 대화하기가 참.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 남편이 결혼 전에 한번 을지로 카페를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화냈죠.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데로 지금 데려오냐고 나를 지금. 전 진짜 좋았어요. 뭐냐면은 갔더니 간판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 지도상 여기인데 간판이 없어요. 난 집에 갔지 그럼. 뭔가 입구 같은 곳에 남자 2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힙하게. 이거 뉴욕에 그런 건가? 가가지고 뭐 알프레드 소개로 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막 손인사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 툭 치고 하는 거. 제스처로. 그러면 나 이제 커먼요.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오, 힙하다 이거. 근데 입구는 정작 거기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의 동네였어서 을지로 전 좋았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네. 존중합니다. 젊은이가 저만 안 간다 이거지. 나 젊은이는 아니지. 솔직히 근데 젊은이의 어떤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존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광현 PD와 태욱 PD 이 책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전 안 사죠. 알겠습니다. 광현 PD는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 바이에 다음 주에 꼭 함께하셨습니다. 후기 들려주세요. 읽고. 이 책 읽으면서 저는 무엇보다 좀 건강한 자의식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요? 왜긴 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저희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댓글이 많이 와 있거든요. 좀 너무 소개를 좋습니다.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1078-1260님께서 내가 듣고 있다 하면 될까요? 워낙 이런 일에 수줍어하지만 이렇게 응원해 볼게요.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쭉 keep going이라고 응원글 남기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내가 정답. 듣고 있다. 네, 듣고 있다. 듣고 아주 있다. 모범 답안이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001님입니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시험 기간인데 책을 읽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서 팟캐스트로 대신 만족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서사를 찾게 되었는데 이 서사리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 조금 더 친숙한 기분이고 공감되는 이야기도 엄청 많아서 정말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리온 대표님 책장이 너무 궁금해요. 완전 보물창고 같아요. 앞으로 꼭 롱런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서살이 다른 팟캐스트에 비해 조금 더 친숙한 기분이고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은 거는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동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딱 기획 의도에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 전문성을 띠는 팟캐스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리온 대표님의 책장은 리온 서재로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오. 책장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네. 리온 서재를 한번 놀러 오세요. 요새도 계속 열려 있습니까? 네, 요새 뭐 4단계라 예약제를 하긴 하지만 열어놓고 있으니까 예약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예약은 보통 다 알아서 인스타로 DM을 보내시더라고요. 네. 인스타 DM 네. 김리온을 치면 나오고요. 여기 그 아까 힙한 을지로는 아니고 힙한 성수에 있습니다. 성수 구경도 네네. 가실 겸 또 나들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짝별님 뒤늦게 정주행하고 방송 나온 날 바로 듣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 기뻐서 처음으로 댓글 남겨요. 그만큼 좋아해요 2%. 김리온 대표님 짱. 새 PD님도 3인 3색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땀이 살짝 나네요. 왜 어떤 부분에서 땀이 살짝 삐질? 김리온 대표님 짱. 이게 여기서 제 입으로 읽으려니. 리온 대표님 짱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서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리온 대표님이 끊임없이 책을 사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책 먼 길로 돌아갈까거든요. 요것도 요절과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절판되었다가 네. 다시 나왔어요. 왜요? 제 생각에는 저 이유는 준비한 알것 사람이 같은데. 모르면 어떡해요? 그 캐롤라인 랩이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2013년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캐롤라인 랩 책이 그렇게 유명하고 많이 팔리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최근 2, 3년 새 특히 이제 그 명랑한 운둔자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지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캐롤라인 랩과의 우정을 다룬 책인데 이게 다시 팔리지 않을까 해서 나왔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진짜 죄송한데 네. 명랑한 운둔자도 네. 처음 들어보고 캐롤라인 랩도 처음 들어보는데 살짝 설명해 네네.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네. 이 책의 저자는 어, 캐롤라인 랩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먼 길로 돌아갈까의 저자는 게일 콜드웰이라는 캐롤라인 랩의 친한 친구였어요. 절친. 네, 절친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원제가 있는데 당연하죠. 게일 콜드웰이 썼으니까 Let's take a long way home이고요. 그 부제도 달려 있는데 메모리얼 아니 메모ir. 저 영어예요? 외국어예요? 다른 외국어인가요? 전문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알겠습니다. 친숙함을 알겠습니다. 우린 전문적이면 안 돼. 메모 of friendship 우정의 회고록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일 콜드웰이 캐롤라인 랩에 대해서 회고록을 쓴 거죠. 친구에 대한 회고록. 네. 게일 콜드웰과 캐롤라인 랩이 나눴던 우정과 애도의 연대기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애도가 포인트인데 네. 왜 애도의 연대기일까 하면은 캐롤라인 랩이 사망했거든요. 사망한 뒤에 게일 콜드웰이 회상하면서 쓴 책이고요. 그리고 제목 역시도 먼 길로 돌아갈까가 캐롤라인 랩이 산책할 때 둘이 되게 산책을 많이 했다 그래요. 둘이 산책할 때 많이 하던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라고 합니다. 되게 낭만적이잖아. 우리 먼 길로 돌아갈까? 그러니까 너랑 산책 좀 더 하고 싶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올해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2013년에 정은문고에서 출판이 됐다가 그냥 절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올해 9월 문학동네에서 다시 나왔거든요. 당연히 표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표지와 정은문고에서 나왔을 때의 표지와 지금의 표지 둘 다 두 사람이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개 2마리, 강아지 2마리가 쳐다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2명 모두 반려견을 키웠고 반려견 산책하다가 이 우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캐롤라인 랩이 누구신데요? 캐롤라인 랩은 그야말로 진짜 그 짧게 살았지만 좋은 에세이를 많이 남긴 작가예요. 그리고 한국 독자들이 네. 캐롤라인 랩을 알게 된 경로는 아마 명랑한 은둔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진짜 되게 훌륭한 에세이스트구나 해서 그가 예전에 썼던 드링킹이라는 네. 에세이인가요? 그 에세이까지 많이 읽히고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은 아마 게일 콜드웰 이 책을 보고 사야겠다. 캐롤라인 랩의 절친이니까 정말 이 책도 훌륭한 책일 거야, 좋은 책일 거야 하고 픽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이 제목이 너무 아름다운 그쵸. 것 같아요. 영어로 Let's take the long way home. 집까지 먼 길로 돌아갈까? 이게 이제 영어로 관용 어구인데 좀 슬렁슬렁 가보자. 시간이 흐르도록. 이런 건데 그 문구 하나로도 되게 맞아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쵸. 예전 그쵸. 친구랑 뭐 아니면은 그렇죠. 연애 시작할 때 네. 그 설레임 가득한. 근데 저도 마음으로. 이 말이 정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산책을 나갔다. 우리 뭐 좀 더 저 멀리까지 갔다 와볼까? 우리 좀 오늘 좀 돌아서 갈래? 뭐 라든가 그렇죠.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는 말인데 이 책을 보고 나서야 그 말이 정말 애정이 있는 사람과 나눴던 말이구나를 맞아요.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진짜 애정이 없는 사람하고 단 1초도 더 있기 싫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같이 갈 수 있는데도 아니에요. 저 여기서 택시 타고 갈게요. 이 말을 하지. 먼 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는 진짜 내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한테 할 수 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 말을 딱 떠올리면서 이제 에세이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이 책 읽고 울었거든요. 되게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푸네요. 미혼 들으면서. 대표님도 오셨나요? 네. 그랬구나. 저는 특히 또 강아지를 키워보기도 했고 네. 저 친구의 존재의 우정이 둘의 우정이 가장 친한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뭐 가족이랑 연결시켜지기도 하고 해서 눈물이 안 날 수 없더라고요. 광현 PD도 눈물이 났어요? 저는 안 읽었습니다. 아니 이 책을 그래도 파악하기 위해 서점에서 서점을 갔어. 오랜 시간을 들여서 듬성듬성 읽었는데 네. 눈시울이 저 붉어지던가요? 저 위험해요. 그래? 왜냐하면 저도 응. 그러게요. 제 나이에 아직 친구가 뭐 죽은 경험은 없어서 그 지점은 그런데 그래 몇몇 대목을 읽는데 게일 콜드웰이 진짜 먹먹하게 썼어요. 썼어. 그 지점이 그냥 확 와닿아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야 이거 위험하다. 갑자기 눈물 궁금한 버튼이라. 게 선우 PD님이랑 리온 대표님은 읽으시면서 좀 그렇게 좋았던 구절을 좀 줄쳐놓으신 부분들이 있으세요? 네, 있으면 있어요. 몇 구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쭉 읽어야지만 맞아. 마음에 와닿아서. 그건 네, 그래 어떤 한 전달이 되는 문장으로 거라. 네. 근데 저 그 어떤 한 문장이 진짜 울림이 큰 문장이 있기는 했어요. 그 진짜 뒷부분에 나오는 문장인데 사실은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캐롤라인과 그 게일 콜드웰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거든요. 예를 들어 둘 다 혼자 살고 있는 여성 작가였고 또 은근히 사교적인 은둔자 삶을 지향한 그러니까 그냥 은둔자가 아니고 사교 생활을 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비슷한 시기에 큰 개 반려견을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고 또 이 반려견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사랑을 발견했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다 젊었을 때 알코올 중독 문제를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한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정을 쌓아가는 와중에 갑자기 캐롤라인 랩이 중병에 걸리고 정말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게일 콜드웰이 키우던 반려견도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직후에 이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 직후에 쓴 문장은 아니겠지만 이 에세이 그 말미에 나오는 문장인데 우리는 상실을 받아들이고 상실은 우리를 깎고 다듬어 이전과는 다른 더 다정한 생명체로 만든다. 저는 이 문장에서 무너졌습니다. 네. 굉장히 뭔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이 문장의 의미를 더 좀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소개해주고 싶은 문장은 반려견이 이제 떠나잖아요. 그래서 안락사 직전에 이 저자가 반려견한테 속삭인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서 캐롤라인을 찾으렴. 거기서도 좀 울었어요. 네. 이게 절판되었다가 이번 9월에 다시 나오면서 또 변화한 거는 한국어판 서문을 써주셨다고 해요. 한국어판 서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로서는 이 책을 쓰면서 얻은 한 가지 선물이었다. 나는 날마다 벅찬 기쁨을 느끼며 계단을 올라 서재에 들어섰고 그 안에서 기억에 몸을 묻으면 기억의 언어가 스스로 글이 되어 나를 휘감았다. 아닌데. 다시. 저 매력적이야. 이 점입니다. 그 지점도 되게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계속 쓰자 했는데 안 써졌다 그래요. 그러다 문득 무심코 이렇게 갈겼었다. 나에게 한 친구가 있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했다. 그러다 친구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함께했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이 책에. 이 첫 문장을 쓰고 한참 후에야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애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쓰면서 아무래도 치유를 받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이걸 왜 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애도의 성격이 되게 짙은 책이다. 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차분하게 써 있는데도 공감을 깊이 끌어내주고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확 빠져들 수 있게 해준 굉장히 잘 써진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안에서 뭐 하나를 꼽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들춰보는데도 그냥 이거 한 권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뒤에 최은영 소설가님이 쓰신 것 중에 너무 공감 갔던 글이 이 가까운 친구나 반려견의 죽음으로 애도를 경험할 때 그 애도 안에는 자신의 상실을 타인들로부터 충분히 이해받을 수 없으리라는 체념과 외로운 마음이 깃들어 있다. 저는 여기에 되게 공감을 했어요. 이제 슬퍼하는 동안은 누군가의 죽음 직후에는 그 기간을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주변에서 잘 챙겨주고 당연히 너가 슬플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내 마음은 여전히 슬픈데 사실 그걸 입 밖에 꺼내기도 조금 상황이 그렇고 이 감정은 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게 외롭고 힘들거든요. 저는 그 애도의 과정에서 그런 감정을 여러 번 느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는 전반적으로 다 되게 깊이 공감이 가고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뒤에 내가 느꼈던 그 애도 후에 오는 힘든 감정 그게 그 사람을 잃은 상실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감정은 또 뭘까 했던 거를 이 최은영 작가님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정의를 내려주셨더라고요. 그 책 읽다 보니까 애도와 상실의 물질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육체적인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그거를 표현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서 아직은 저는 이제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은 없는데 앞으로는 제가 언젠가는 겪게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혼자 또 숙연해지고 슬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책이 뭔가 이런 미세한 근육을 키워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캐롤라인 랩이 떠난 다음에 게일 콜드웰이 계속 캐롤라인 랩에게 말을 걸거든요. 저희가 죽은 자와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망자에게 말 걸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전 여전히 엄마 아빠한테 말을 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게일 콜드웰도 캐롤라인 랩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은 것과 자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말을 안 거는 것 중에서 뭐가 나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49제도 있듯이 네. 전 지난 1부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제 친한 친구의 그런 죽음을 겪은 이후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말을 걸어야 약간 내가 살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갑자기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요. 좀 어제까지 내 이렇게 옆에 실존하던 사람이 갑자기 딱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상실감에
그러니까 항상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너무 익숙했던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되게 남녀간의 이별을 해도 되게 슬픈데 이게 진짜 없어지니까 말을 하지 않고는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감정에 다다르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맞아요. 그 생각보다 네. 대화를 나누게 하는데 슬픔 속에 빠지게 하는 그러네요. 네, 그런 그러니까 저도 다 다르다고 해요. 애도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아까 그 작가님의 문장이 제일 와닿았다고 했던 게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얘기하지 않고 지내는 이 기간이 또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생이 자식을 잃었대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상상도 안 가는 일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동생을 매일 불러서 1년을 넘게 지냈대요.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조카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근데 자기도 어디서 들은 거래요. 어떤 민족은 이런 식으로 애도를 한다. 우리처럼 장례를 끝내고 49제를 지내고 그 이후에는 사실 공론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민족은 한 1년 정도를 매일 계속 얘기하게끔 하는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자기도 어디서 듣고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자기도 조카를 잃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1년을 매일 불러서 매일 조카 얘기를 했대요. 근데 동생이 나중에 지나고서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큰 치유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 다 다르겠지만 이런 그 망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주변과도 많이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당사자는 말을 못 꺼낼 수도 있어요. 내가 혹시나 분위기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부터 본인도 힘들 테고 당사자는 먼저 말을 못 꺼낼 수 있으니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먼저 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유, 이렇게 또 리온 대표 덕분에 좋은 책 같이 이야기 나눠서 참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분위기 전환해서. 우리 배태욱 PD 드디어 준비하셨네요. 네, 국문학도 출신의 배태욱 PD. 진짜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그림책 전문가로 변심 중이시죠? 이게 제가 그림책 전문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시작도 전에 꼭인가요? 이게 처음 책치고 좀 어려웠어요. 저는 많이. 같이 함께 나눠볼 책은 클레망틴 보베가 글을 쓰고 막스 디코스라는 분이 그림을 그린 공원의 미용사인데요. 어렵더라고요. 공원의 미용사 제목 들으면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공원의 미용사. 네. 저는 사실 그 책 읽으셨어요? 읽었어요. 네. 조카랑 추석 연휴에 서점에 갔는데 거기 이렇게 책이 있더라고요. 책이 이렇게 비닐에 안 쌓여 있었어요? 안 쌓여 있었어요. 견본품은 안 쌓여 있고. 아니 저는 견본품을 볼 걸. 저는 제가 맡아가지고 가서 산 거예요. 무조건 비닐에 쌓인 걸. 제가 사고서 좀 후회했어요. 왜요? 일단 이제 나눠볼 텐데. 인간 PD는 뭘 것 같아요, 내용이? 저 이거 듣고 봤어요? 아니요, 안 봤는데 왜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아니 잘못한 줄 알았네. 정원사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정원사 느낌이 아니에요? 비슷해요. 맞아요. 이 책은 글 작가인 클레망틴 보베로부터 시작됐대요. 이 클레망틴은 문득 자신이 쓴 단편 소설이 그림으로 그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떠오른 사람이 이 막스 디코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만큼 자연이랑 정원, 공원을 잘 그리는 화가가 없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굉장히 독특했던 게 뭐였냐면 이 막스 디코스는 사실 책을 되게 여러 권 내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글을 쓰시고 본인이 그림을 그리신 책들이 단데 처음으로 남의 글에 본인 그림을 그려주셨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정원이랑 숲이 예뻐요. 너무 예쁜데 내용은 뭐냐면 아까 광현 PD 예측한 대로 정원의 미용사. 그러니까 정원을 가꿔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보면 공원에 조각들이 있잖아요. 조각상들. 네. 그 조각상들이 머리가 긴데요. 머리가 잘한다는 설정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여자 주인공이 이제 공원을 지나면 이제 자기 삼촌네 집에 가는 길인데 그 공원을 며칠을 이제 병문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머리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왜 조각상 공포영화네. 머리가 자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막 삼촌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삼촌이 아 그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모르쇠로 계속 들어주는데 결국에는 삼촌이 병이 낫고서는 그 조각들이 다시 머리가 이제 잘린 걸 보니 아 우리 삼촌이 그 조각가였구나 정원에 정원의 미용사였구나. 그렇죠 정원의 미용사였구나 이 내용이 다예요. 근데 이제 상상력이 그러니까 이 클레망티님이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인 거죠. 이제 이런 상상을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프랑스 작가신가요? 네, 그렇죠. 이혼 대표님은 왜 이 책 같이 읽고 싶으셨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산 걸 넘길 뿐이고 같이 읽고 싶은 걸 넘기는 건 아니라서. 그렇긴 하죠. 왜 사셨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 막스 디코스의 전시를 보고 싶은 게 저의 하나의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네. 이분은 강점은? 이 책으로 보면은 사실 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정말 그 과슈라고 하는 물감 있죠. 네.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 정말 옛날 방식의 페인팅을 하시는 분이어서 저는 이분의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분의 그림의 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나왔던 책들 봤을 때도 아 이분의 매력이 책으로는 이렇게 한껏 발휘가 되지 않는구나 해서 항상 기회가 있다면 이분의 전시를 봐야지라고. 저도 네. 전시 혹시 하면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왜냐면 그림 자체는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용이 솔직히 이 클레망틴을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자료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별로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자꾸 이런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근데 만족도로 오히려 좋았던 게 다른 책들보다 그 막스 디코스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던 거는 저는 느낌이 오히려 미술이나 건축적인 거에 대한 어떤 학습적인 해설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림책 같은 좀 환상적인 느낌을 주는 게 조금 많지 않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림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오묘한 느낌을 주는 그림들이 있는데 특히 저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 책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그림 미술관이라든가 그림에 대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어른이다 보니까 어린이면 또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을 많이 제한시키더라고요. 한정적으로 소개되는 거에 묶여서 쫓아가다 보니까 그 책이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이 책은 오히려 다른 분이 글을 쓰니까 이분의 그림을 보는 재미가 더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별로 이 작가 때문에 샀기 때문에 이 제목도 이렇게 자세히 안 보고 막 읽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삼촌이 머리를 다듬는다는 장면에서 저 혼자 뭐 대단한 반전을 읽은 것처럼 막 깜짝 놀라면서 읽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렇구나. 아니 재밌게 읽으셨으면 됐죠. 저는 저기 그림을 여행을 못 가니까 내가 지금 프랑스다. 내가 프랑스 공원에서 쉬고 나는 있다. 릭상부르 공원에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을 만큼 그림이 되게 좋았고 한 장 한 장 되게 정성 들여서 그려주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좋았지만 이렇게 책을 교환 환불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다. 중고책으로 그럼 팔 거예요. 왜냐면 저 가격이 13,000원이에요. 물론 저 그리신 노력과 저거 글을 쓰신 거에 대해 비하면 뭐 13,000원이 굉장히 뭐 낮은 가격일 수 있지만 저걸로 다른 책을 사서 봤으면 더 좋았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13,000원 이상의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표지 그림 한 페이지만 펼쳐서 놔도 한 페이지 펼쳐봐 주세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 기분 좋았어요. 근데 마치 내가 진짜 지금 공원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 좀 그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하고 싶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옆에서 남편이 이제 제가 준비한다고 책을 사가지고 막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더니 초를 되게 치더라고요. 이게 남편 때문이네. 그래서 아니 왜 머리가 기는 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아니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공대 출신이라 그래요 남편이. 오히려 이 주인공 저 조카의 상상 아니냐 저것이 삼촌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사실 잘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 이제 이러고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 스타일이 그림 같다는 느낌? 그런 게 들었어요. 네. 어디서요? 예전에는 네. 어떤 화풍 같은 게 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요새는 그 신진 작가들이나 젊은 작가들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그리는데 네.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림으로 전시를 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화풍이 유행한다 이렇다기보다는 네. 예전 같으면은 이 그림을 좀 더 어떻게 좀 더 꾸거나 아니면은 작가만의 색깔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더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한눈에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그림들이 전시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책을 봤을 때 요즘에 전시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그림과도 되게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저는 그림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실 네. 그림 작가 때문에 산 거지만 내용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어느 페이지를 언제 어떻게 펼쳐봐도 너무 기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두 분의 만족도에 갭이 참고해 좀 커서. 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어떠세요? 두 분은 지금 이렇게 책을 봤을 때? 저는 서점에서 읽었을 때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옆에 6살짜리 조카가 제잘거리면서 같이 이건 뭐예요 이모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즐거웠고 귀엽다. 나중에 한 권 사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 그림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되게 힐링되는 그림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되게 프랑스 정말 내가 여기 공원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광현 PD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번에 저희가 선별한 11권 중에도 들어있는 책이죠. 비밀의 집 볼리 빌리스. 네네. 이게 막스 디코스 그림책 중에 제일 지금 끌리고 있습니다. 왜 어떤 제가 그 점에서요? 책 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피칸 책이에요. 점에서요? 네, 맞아요. 그냥 그림이 여기 있는 그림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일단 글은 아직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고 그림이 공괜찮다. 이 정도면 전시할 만하지. 좀 더 모던하고 맞아요. 간결한 느낌인데요. 그림체는 공원의 미용사에 비해 맞아요. 좀 더 신비한 느낌이 네. 있다고 해야 되나? 분명히 모던한 그림인데도 뭔가 이제 다른 스토리가 뒤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의 그렇네요. 네. 기대감을 갖게 네. 하는 근데 그림이 계속 이어지네요. 이게 이분이 아동 그림책 작가로 알려져 있는지 인터뷰를 막 찾아보니까 기자분들이 어린이 그림책인데도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님께서도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쓰셨는지 뭐 어른들 마음속에도 다 어린이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고서 생각을 해보니 저 글들이 좀 이해가 됐어요.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면 저렇게 조금 해설적인 면이라던가 아니면 좀 설명 같은 저런 책, 이전의 책들 그런 걸 낼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가 좀 됐고 이분의 막스 디코스의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을 가보면은 이분이 그려두신 그림과 그리고 자기가 일상에서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에 대한 사진을 되게 많이 올리시거든요. 재밌겠다. 네. 그리고 그분의 아이들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힐링이에요. 근데 되게 밝으신 분일 것 같은 게 전체적으로 지금 책을 되게 여러 권 가져오셨는데 그림 색깔이 되게 컬러풀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채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네. 선명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되게 예쁘게 잘 그리시지만 좀 어두운 톤으로 그쵸.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밝게 그려주셔서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밀의 집이라던가 뭐 그 다른 책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있는 어머니라면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린이 대상으로 산 건 아니라서 저희 작가 때문에 안 거지만, 근데 이 작가를 모르셨다면은 그림 정도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책을 사기 전에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가예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공원의 미용사에서 아까 뭐 저희 공포 얘기했었잖아요. 공포 그림책은 없어요? 공포? 네, 공포 장르의 그림책 있지 않을까요? 있죠.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사신 적이 아니요. 있나요? 그렇구나. 무서운 거 싫어해서. 근데 저번에 저희가 봤던 존조? 네. 그런 게 살짝 그런 장르 아닐까? 그 공포에 들어갈 순 없지만 저한테는 공포심을 주는 책 맞습니다. 이례적으로 사신 거네요. 네네. 잘 안 사시는데. 네. 그때도 그 말씀하신 것 세일에 같아요. 현혹돼서. 네. 자, 저희 이렇게 2부에서는 2권 살펴봤습니다. 게일 콜드웰의 먼 길로 돌아갈까?
그리고 클레망틴 보베가 쓰고 막스 디코스가 그린 공원의 미용사. 두 권 다 매력적인 책이니까요. 여러분 꼭 서점 가서 뒤적뒤적 하시고 또 마음이 가닿는다면 꼭 사서 읽기 바랍니다. 저는 특히 먼 길로 돌아갈까 강추합니다. 자, 댓글 소개할 시간이네요. 깨끗쇼즈님께서 입으로 나누는 것이 좋아요. 진행자들에게도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저희가 지지난 방송인가 이거 네. 입으로 나누는 거 네. 어떠시냐고 네. 예, 물어본 적이 있었죠. 깨끗 쇼즈님 말고도 또 다른 분들도 2개로 나누니까 좋다는 의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희 계속 입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디스님께서 긴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사실 일부를 듣고 나 이 책이 있는데 했는데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루고 미루다 보니 이제야 댓글 달아봅니다. 저는 사실 교보에서 할인 쿠폰 쓰려고 외국 서적 둘러보다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게도 이렇게 세상이 뒤집히는 날이 오려나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올가 그 주인공 이름입니다. 올가는 해피엔딩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저는 어떤 뒤집힌 세상을 맞이할지. 리온 대표님 구매 책 목록에 제가 전에 사둔 책들이 한두 권씩 포함되어 있는 것을 들을 때마다 묵혀둔 책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기억 전달자도 다시 꺼내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저 기억 전달자 봤잖아요. 책도 보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책을 먼저 보고 영화를 네. 두 번째로 봤어요. 그래픽 노블로 보신 거죠? 네, 그래픽 노블로 봤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그림체도 힘들어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픽 노블이 영화보다 더 좋았어요. 저는. 네. 저도요. 네. 이 댓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 기억 전달자에 관련된. 네. CZPS77님이 기억 전달자는 영화로 먼저 봤는데 그래픽 노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화와 그래픽 노블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텍스트 양의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작가주의라고 단정하기엔 요즘 만화들도 상당히 고퀄이라... 진행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 또 전문적이지 않은 팟캐스트라서 이거 약간 대답드리기 어려워요. 그래픽 노블은 의견. 네. 그 내러티브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지만 만화책은 좀 시리즈물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그래픽 노블은 그 한 권의 책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화하면은 계속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고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대충 사람들이 그래픽 노블은 또 만화와 소설 중간 어딘가에 있다라고 네.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뭐 그 정도 의견? 저도 이거를 듣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 해당이 되지 않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인데도 1, 2권으로 나온다든가 만화인데도 단행본으로 그냥 한 권으로 끝난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 자체가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생소했거든요. 왜 만화를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지? 약간 그런 기분이었는데 이 말 자체가 되게 그래서 그때 찾아봤던 기억에 되게 오래전부터 썼던 말인 거예요. 저는 만약에 한 10여 년 전에 알았으면 이 말 자체는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한 한 40여 년 전에 썼던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작가가 자기가 그렸던 만화를 그냥 만화라고 폄하시키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이제 고급스럽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픽 노블이라고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제가 또 맞을 틀렸으면 것 어떡하죠? 같은 제 것 기억이. 같은 느낌인데요? 의견을 네. 궁금해하셨으니까 네, 네. 제 의견은 이렇고 리온 네, 대표 의견은 네, 네. 이렇다 정도로. 네, 네. 혹시 뭐 들으시는 분 중에 좀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렇게 오늘 2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